지금 미국 주식시장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악재가 뭐라고 보실까요? 요즘에는 경기 침체는 당연하고 리세션 우려까지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막 엄청 다른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리세션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참 있다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리세션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경기 경착륙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옐런, 파월, 버냉키까지 3당 콤보로 얘기했던 거를 들으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버냉키는 전 연준 의장이었고 전 연준 의장이 파월 현 의장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하게 올 것 같고 경기라는 게 지금 스스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지 않고 누군가가 죽여야 죽는데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으니 네가 진짜 잘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파월은 또 인플레이션 진짜 잡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옐런은 더 심한 게 우리가 잘만 하면은 경제를 연착륙 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곰곰이 짚어봤는데 그 재무부 장관이 잘만 하면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도 있어요.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한 거야. 연착륙을 할 수도 있어요. 잘만 하면. 우리가 연착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요한 스킬,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럭, 운이 있어야 돼요. 운까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옐런이 한 말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재무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런 건가? 이게 되게 엄청나게 명확한 경고를 준 거예요. 연준 의장 그리고 전 연준 의장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야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상황이야.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리세션이 온다 안 온다 이거 논쟁은 이미 끝났어요. 주가는 이미 그건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리세션이 오는 걸로 멈추면 지금 당연히 주식 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여기서 더 스태그플레이션, 경착륙, 심각한 경기 침체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의 우려다. 만약에 근데 이 우려가 너무 과도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으니 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으면 좀 보는 거고. 보는 거고. 명확하네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악재를 막 논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어떨 때는 되게 똑똑해서 가격을 바로바로 반영시키기도 하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막 뉴스에서 나와서 막 지금 큰 문제다 하는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반영되기도 하고.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추가로 더 악화되느냐 마느냐. 그게 포인트다. 추가로 더 악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황이랑 가격이랑 다른데 상황의 최악은 지금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 침체 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미국 경기 너무 좋아. 근데 경기 침체가 온대잖아. 근데 그게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대잖아. 근데 오는 거를 가격은 미리 반영을 한 거죠. 그쵸. 다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참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되어 있는지가 되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긴 가겠죠.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렇게 온다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닥터둠이나 아니면 비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좀 지켜놨다가 그게 해결되면 또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낙관론자가 될 텐데 저는 이제 후자 쪽인 것 같고 대신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모르고 당하면 제가 이제 정찬성 씨 UFC 선수 있잖아요. UFC 선수 그분이 하신 멘트 중에서 여러분 눈 감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맞더라도 눈을 뜨고 맞아야 돼요. 이 얘기해요. 눈 감으면 그냥 간대, 그냥. 근데 이게 뭐냐면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맞으면 가는 거야. 넉다운. 털리는 거야, 그냥. 털리고 끝!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 지금 솔직히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투자하시고 했는데 그냥 바닥에 팔아버리고 끝나버렸어. 그럼 너무 아깝잖아. 아깝죠.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눈을 딱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는 것도 하나고 막 너무 지나치게 무리해가지고 힘을 꽉 주고 있으면은 진짜 부러진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조언이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그 알아야 된다라는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리스크의 개념이 있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가 마켓 리스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크레딧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마켓 리스크가 더 클까 크레딧 리스크가 더 클까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마켓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마켓 리스크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애플 주식을 샀는데
애플 주식이 가격이 계속 변하는 거야. 그게 리스크잖아. 주가 빠질 수도 있잖아. 손실이 나잖아. 네. 근데 크레딧 리스크는 뭐냐면 애플이 배를 째고 도망가는 거야. 그냥 거래하는 상대방이 미안해 그러고 도망가 버려.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마켓 리스크랑 신용 리스크는 너무 차이가 큰 거죠. 근데 지금은 신용 리스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판단하는 게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냐 여부를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사님께 가장 최근 이슈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신용 리스크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 좀 돌려보니까 꼭 요 얘기는 긴축 시기에 금리 그쵸. 인상기에 나오던데 이게 실제로 금리 올리니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좀비 기업이라는 회사들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네. 내가 장사를 너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수가 없는 회사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회사들이 버티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가만 보면요, 매크로 환경이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네.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제가 배 째고 도망갈 것 같은 의심이 계속 들잖아요. 생각해보면 평소에는 그냥 거래하다가도 금리 올라가면 혹시 쟤 도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점점. 네. 그러다 보면은 신용 리스크는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상태가 안 좋은 애들한테는 금리를 더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도 벌어지니까 점점 더 못 믿어.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씩 취약한 애들끼리 탁탁 넘어가는 일들이 결국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기 오면은 안 그래도 원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빚도 많아서 부담도 많았었는데 은행에서 너 이자 더 내 혹시 그렇지. 모르니까라고 압박을 더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두 개 정도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이상한 회사들이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가는데 모두가 다 버틴다? 이게 이상하잖아. 못 버티는 애들 먼저 하나씩 쓰러지고 얼마 전에 스리랑카도 미안 그럼 배쳤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크레딧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스템상으로. 그러니까 이 시스템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쉬운 표현으로 이런 거죠. 질서 있는 디폴트냐, 질서 없는 디폴트냐. 디폴트라는 말이 어떻게 질서 있는 게 되냐. 이게 뭐냐면은 제가 배를 쬐어. 배를 짠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죠. 줄을 서서 회의를 하는 거야. 야, 제가 어차피 이 정도 100 빌렸는데 지금 보니까 30밖에 못 갚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할래? 잘 나눠서 해보자.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 해서 끝? 오케이? 끝? 그러면 질서 있는 디폴트. 질서 없는 디폴트는 막 서로 싸우고 뭐 칼부림 나고 뭐 난리 나는 거. 그런 게 이제 질서 없는 디폴트. 그리고 이제 금융 시스템에도 문제가 되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정말 금융위기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거의 안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질서 있는 디폴트. 사실 스리랑카도 배째라고 한 다음에 바로 블랙락이랑 이런 데서 가서 질서 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 작업하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얼마까지? 그래? 오케이. 그 정도로 아이 진짜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디폴트들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우리 되게 무섭게 들리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질서 있는 경기 침체? 이렇게 예상을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착륙이라는 게 그런 표현이라고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옐런도 운이 있으면 연착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연착륙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경제학자들 서머스나 블랑샤르 이런 분들이 이분들은 이제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꼬라박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꼬라박는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사님께 한 가지 팁도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런 유명인사들의 말을 해석하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때로는 이게 과도하게 좀 공포를 주려는 건가? 이게 언론의 중간 역할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저도 가끔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특히나 그런 게 지금은 변곡점에 있다 보니까 양극단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고 되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자신있게 얘기하느냐도 잘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저는 요즘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뭔 말을 해도 믿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자신이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에 있어서 포지션을 관리할 때 저도 이제 헤지펀드 운영할 때도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 거 포트폴리오 쫙 뽑아봐요. 딱 뽑아본 다음에 계속 생각하는 거지. 잠깐만 내가 이 주식을 내가 3% 들고 있는데 내가 3%만큼의 컨빅션이 있어서 들고 있는 게 맞나? 내 생각이랑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맞나?
그러니까 나의 컨빅션의 크기와 네. 나의 포트폴리오의 크기가 맞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확신의 크기와 근데 확신은 없는데 막 비중은 뭐 몰빵돼 있고 이러면은 그걸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컨빅션의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컨빅션의 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뭐 코로나 극복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컨빅션이 좋았다. 그러면 그 컨빅션의 크기만큼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 근데도 많아.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컨빅션의 크기만큼 포지션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 냉정하게 본인이 남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만큼의 확신이 없다,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럼 냉정하게 포트도 좀 줄일 필요도 있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거 확신이 있다. 그러면 유지를 하는 거고, 그쵸. 이렇게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네. 야구 선수가 네. 진짜 좋은 공만 골라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거를 뭐 현금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너 그 시장 안 좋게 본다는 얘기냐, 비관론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되게 불확실성이 크잖아.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잖아. 그럴 때일수록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것도 쳐가지고 뭐 안타를 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안 치고 삼진을 당하더라도 그냥 있는 거죠. 진짜 좋은 공 날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컨빅션의 크기하고 이거를 잘 일치시키는 그런 개념이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현금 비중을 더 늘리셔야 될 거예요. 정말 전문가들도 지금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전문가들도. 그러면 제가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신용 리스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사실 구독자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막 블룸버그 이런 데 들어가서 신용 일드 뭐 이런 거 맨날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좀 위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제가 블룸버그를 매일 그냥 정말 열심히 보면서 거기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네. 그냥 블룸버그한테 걸리면은 이제 혼날 텐데 막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다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넘버 오브 디폴트는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힐드가 올라가면 반드시 넘버 오브 디폴트 그러니까 그 부도 기업. 부도가 나는 기업이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완전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원래는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진정되든지 아니면 부도가 나든지 저는 이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신용 위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용 리스크는 점점 커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신용 리스크가 커지니까 야 이게 모르겠다. 이거 주식 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자만 생각해 보면 진짜 좋은 회사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회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것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구조조정이 된다는데 어중이 떠중이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내가 사업하는데 제가 막 가격 내린다고 해서 골치 아팠는데 제가 떨어져 나간다잖아. 그럼 너무 좋은 거잖아 지금. 경쟁사 제거?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를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단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경제적 관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얘기를 좀 하자면 이런 거지. 경제가 좋을 때는 그리고 돈이 넘쳐날 때는 어중이 떠중이한테 돈이 다 흘러간다는 거야. 어중이 떠중이한테 다 흘러가고 그러면서 너도 하고 그냥 막 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기만 하고 막 그러다가 썰물이 오면 돈이 쭉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빠져나가겠어? 이상한 애들 거부터 빠져나가죠. 안 좋은 그게 애들부터. 경제적 관장이라는 거죠. 싹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뉴스플로우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야 어디 부도 났대더라. 뭐가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나겠다 라고 하겠지만 반대편에서 어떤 회사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 잘됐다. 속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겠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1년이나 2년 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매크로 환경은 진짜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되면서 살아남는 회사들이 더 쭉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뀌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경제적 관장의 대상이 될 회사냐 아니고 살아남을 회사냐 이거 진짜 점검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팁을 보면은 부도가 난다는 뉴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또 그러면 동시에 내가 투자할 회사, 투자하지 말아야 할 회사는 거기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요.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좀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유통주 폭락. 그 방어주 필수제라고 해서 인플레에도 견디는 회사라고들 많이 언급을 했었던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이런 주식들도 폭락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결국은 리세션 얘기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그쵸. 근데 저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좀 궁금한 게 이 리세션을 증시가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침체가 막상 올 때는 증시는 또 오르기 시작할 수도 있고 뭐 그쵸, 그럴 그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주가는 선행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 침체는 여기 있고 주가는 벌써 6개월 전부터 혹은 1년 전부터 좀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은 반등하겠네. 그럼 경기 침체가 와야지.
안 왔잖아 지금. 아직 지금 경기 지금 미국 경제 지표도 아주 좋아. 엄청 너무 좋다니까,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경기 침체 안 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 선 반영해서 가격의 최악은 이미 반영됐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가 뉴스 플로우로 접하는 뉴스들은 다 좋은 뉴스는 없을 거야. 그때마다 막 이렇게 흔들리겠지. 맞아요. 근데 그 가격이 이 저점을 뚫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될 수는 있으나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잘 보고 버틸 수 있는 회사들로 그냥 단단하게 계속 가는 거죠. 압축해야겠네요. 압축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반등하겠네라는 것도 또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지금은 아니지만 주가만 반영하고 있고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연준도 바뀌겠죠. 그러니까요. 돌아서겠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도 뭐 제 생각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 안에는 오지 않을까요? 연준의 태도 변화가.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욕을 많이 하잖아요. 쟤네들 파월 나쁜 놈들 일시적이라고 하더니 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시적이라는 말을 거두었을 때부터 시그널을 준 거거든. 일시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그럼 주식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놓고 보면 저도 반성하는 문제지만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면 자 이제 인플레이션 잡았다 괜찮다 이런 얘기할 때까지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마음 편하네. 자꾸 그걸 뭐 내 편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네요. 지금은 잡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때는 조금 좀 추스리고 잡겠다고는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겠다고 했는데 자신도 없어. 저는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인플레이션 잡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할 만큼 다 했고 잘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좋을 것 같은데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은 언제 잡힐지도 모르겠다면 자신이 없어 쭈뼛쭈뼛하고 연준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베팅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그 제가 정말 이사님 애널리스트 계셨을 때도 리포트도 많이 써주셨잖아요. 네. 그 제가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현업에 있는 CEO들 말을 되게 중요시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아니 이번에도 CEO들이 뭐 이렇게 농기계 파는 디어 CEO도 막 힘들다 그러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러는데 제가 리포트를 가만히 보면은 아직 지표가 괜찮으니 괜찮다 아직은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좀 다독여주는 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CEO들이 진짜 큰일 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너무 그 리포트가 좀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쵸. 또 한편으로는 아니 숫자로 얘기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의견을 넣기 힘드신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사실 연준에 앉아있는 그 연준 의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숫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되게 많이 여러 가지로 놀래고 또 점검해봤고 했던 게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리세션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어앤컴퍼니도 그렇게 수요가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공급망 때문에 이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가도 뭐 금요일날 15% 혼자 빠지고. 근데 이게 둘 중에 누구 말을 더 신뢰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쪽이 맞지 않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경기도 그렇고 공급망도 그렇고 여기서 좀 힌트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게감은 현장 쪽에 둔다.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또 월마트 이런 쪽에 하면서 소비자들이 갑자기 이제 부양책 효과 이런 것도 끝나면서 지갑을 닫는 느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몇 개 보니까 저축률도 좀 줄어들고 신용카드 사용금이 툭 늘어난다. 리볼빙 엄청 하더라고요. 리볼빙 돌려막기. 돌려막기. 이게 실제로 이사님 보셨을 때 안 좋은 신호가 맞는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좋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안 좋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미국의 저축률 자체는 엄청나게 빠졌지만 저축되어 있는 금액은 엄청 커요. 잔액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저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미 쌓아놓은 돈은 되게 많다는 거지. 왜? 미국 정부에서 돈을 퍼줬잖아. 너무 퍼줬구나. 그래서 지금 미국 개인들이 들고 있는 초과 저축,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정도 들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들고 있는 이 차이가 2.5조 달러예요. 평소보다. 2.5조 달러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미국 GDP가 20조 달러예요. GDP의 10%가 넘는 금액을 평소보다 더 많이 쟁여놓고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사실 미국 국민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미국 자체는? 미국 국민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거나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가난해져서 뭐 부도가 난다면 이럴 일은 없는 거예요. 진짜 가게들은. 그러니까
아직 돈이 많은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라면 부정적인 포인트는 이 돈이 고르게 분포돼 있느냐 한쪽에 분포돼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딱 드는 생각이 부자들의 그쵸. 자산일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쵸. 부자들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가난하신 분들이 더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까 리볼빙 얘기 돌려막기 그쵸, 그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데다가 모기지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소비 여력이 없어지면서 미국 경기를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건 안 좋은 포인트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빠르게 안 좋아져야 돼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연준이 뭐 의도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수요를 꺾는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경기를 꺾어서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죠. 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직원을 줄인다. 넷플릭스도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해고한다. 연말에도 해고 더 할 거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현금 부자들인 빅테크가 이러면 나머지 밑에 기업들은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이거 우려 시그널 아닌가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스타트업으로 회사를 옮기고 나서 이런 일이 이제 갑자기 벌어져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현장의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주 추운 겨울이 왔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추운 겨울이라는 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우버의 CEO가 얘기한 게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줘요. 우버의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버는 성장의 아이콘이잖아. 이 회사의 CEO가 우리는 이제 성장 안 할 거야. 우리는 수익성만 챙길 거야.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벤처 회사가 성장을 하지 않고 수익성을 챙긴다? 왜 그럴까를 먼저 첫 번째 생각해요. 왜? 진짜 왜 그럴까요? CEO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더 높은 가격으로 투자를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쿠팡 같은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작년보다 더 높은 밸류로 투자 받을 수 있어서. 계속 성장이 가능하니까. 계속 성장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유동성이 넘치니까 야 그래도 한번 해봐. 나중에 네가 다 먹어. 그러면서 야 적자 나도 괜찮아. 돈을 계속 준 거죠. 근데 딱 우버 CEO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 그럼 내가 살아야겠다 혼자. 투자 안 받고라도.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한 이유를 설명한 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우버가 이렇게 변하면 어떤 결과를 줄까를 또 생각해야 되잖아. 가격을 올리겠죠. 요금 인상. 요금 인상하겠죠. 그리고 수익성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해고할 거고. 근데 이게 두 가지 건데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이거잖아.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고. 딱 전형적인 상황이네요. 스타트업계에서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경제는 안 좋게 만들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는 올리는 거죠. 그동안 사실 스타트업계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이 유니콘 회사들이 만든 디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존이 만들어낸 디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안 되겠다. 우리 가격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의미하는 건 뭐냐면 리프트를 포함한 그 하위 업체들은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버의 CEO가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두 번째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행동에 옮기면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연관이 됩니다. 앞으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살아남은 애를 잡고 끝까지 들고 있으면 먹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버도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겠다. 그쵸. 생존 전략으로 가는 거니까. 그쵸.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우버는 어떻게 보면 또 갈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또 한번 적응을 해보면 지금은 기업들도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투자자들도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투자하기가 싫어, 짜증나, 못하겠어. 맞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생존하는 투자자는 많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진짜 비유하니까 딱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와서 막 무리하게 투자할 때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도 지금 짜증난다고 갑자기 몰빵 치고 막 힘들어가고 어깨 막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몰빵을 쳐도 안 되고 바닥에 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가급적이면은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그 대신에 내가 감내 가능한 정도의 포진을 계속 가져가면서 자기 근육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워렌 버핏 구청 가가지고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 진짜 멋있는 말이었던 게 invest in yourself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젊은 여자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버핏 할아버지 지금 하나만 골라줘요. 뭐 사야 돼요? 이 질문을 하니까 워렌 버핏이 아이고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고 너는 니한테 투자해야지 지금 뭔 소리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게
invest in yourself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디다가 막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한테 진짜 투자 맞아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투자금을 키워가지고 또 다음 좋은 사이클 왔을 때 돈 많이 벌죠. 본업에 충실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 아, 그럼요. 그 원화채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스타트업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엄청 열심히 일하세요. 지금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꼴도 배기 싫었던 부장님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고 가고. 그런 있잖아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지금 해야죠. 회식도 참여하고. 그럼요. 해야죠.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현재까지는 지표상으로는 실업률이 막 50년 최저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신호들은 그러면 약간 선행 지표 역할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빅테크 감원한다 이런 얘기들은? 네. 지금 근데 역대 최저인데 네.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고 그쵸.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경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빠지는데 네.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이제 그 샌드박스가 진짜 푹신푹신한 샌드박스가 있는 거지, 아직도. 여력이. 그래서 푹 빠져도 뭐 어떻게 될까? 뭐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는 미국 이외의 지역이 또 이제 어렵겠죠. 미국 이외의 지역이. 야, 그러니까 투자랑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냐 안 좋냐만 볼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 신흥국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그쵸. 네. 주식시장 변동은 또 별개 얘기네요. 그쵸, 그쵸.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좀 대응 방법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면 이제 안전자산인 채권 ETF나 금 이런 거를 대응 자산으로 모아가는 거 어떨까 이런 질문도 많이 주더라고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버티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갈 때 먹을 수 있으려면은 해야 되는 게 분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분산이군요 이제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의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리세션에 대비하기 위한 포지션인 거죠. 내가 근데 주식도 사는데 채권도 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은 업사이드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고 채권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뭐하러 두 개 다 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채권은 지금은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채권 시장에 지금 느끼는 체감 지수를 따지면 코로나 위기 상황이니까 1,500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코스피가 1,500 정도 빠진 수준이 지금 채권 시장이라는 거죠? 그쵸. 엄청 빠졌네요. 그 변동성 지표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빅스 지수를 많이 보잖아요. 공포지수. 빅스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리고 무브 지수라는 게 있어요. 무브. 이거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그럼 무브랑 빅스를 비교해보면 코로나 때는 둘 다 여기 있었겠지. 네. 근데 무브는 여기 있고 빅스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브는 이미 코로나 때 상황이에요. 이미 가 있네요. 채권 시장은 네. 이미 피바다예요. 피바다. 장난 아니에요, 정말. 네.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우리가 투자를 좀 해도 되지 않냐, 거꾸로. 반대로 역발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채권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미국 채권이 빠진 건 많이 아는데 항상 뒤쪽에서 뭔가 찜찜한 게 뭔가 연준이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한 것 같고 그쵸. 항상 더 올라가는데 이 금리가 더 올라가는데 채권은 더 빠지지 않겠냐라는 항상 그 반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채권으로는 네. 사실 돈을 벌려고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벌려고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아까 그 수비수잖아요, 수비수. 수비수는 네가 뭘 하려고 그래? 그냥 가서 거기서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금리 더 올릴 수 있는 환경이고 금리 더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으니까 주식에서 공격해서 먹는 거고. 근데 채권은 리세션이 와가지고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되면 네가 그래도 방어를 해줘.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시는 거고 대신에 이거 둘 다 조금씩 가져가는 거는 여러분 공부하시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보통은 이게 같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흔히 하는 오해나 착각이 주식 채권이 아니라 그냥 종목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야 내가 채권 투자했는데 주식보다 낫더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그렇죠. 개인들은. 수비수와 공격수. 이게 그냥 다른 카테고리다. 그쵸. 목적 자체를. 그리고 추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그래도 부진한 장이 이어질 때를 또 기회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 이런 특징을 가진 주식이나 자산을 모아가면 좋다. 그러니까 제가 그 워렌 버핏 버크셔 주총 갔다 와가지고 네. 경제적 해자라는 말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경제적 해자. 경제적 해자를 가진 회사를 사야 된다. 경제적 해자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좋아 보인다고 니네들이 온다고 쩔 꺼져. 이거가 경제적 해자잖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마진이 10% 나고 있는 뭔가 비즈니스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5% 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거지.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꺼져,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야, 내가 이만큼 해놨는데 네 이거 할 수 있어? 못하면 꺼져. 그런 회사들을 계속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애플하고 테슬라예요. 애플하고 테슬라. 명확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가 이번 과정에서 깨질 거냐, 안 깨지고 오히려 강화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그런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모아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애플,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 회사들이 주가가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어요. 그 빠진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네네네. 많은 투자자들이 처음에 주식시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팔기 시작할 때 뭘 파냐면 안 좋은 거부터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도 못 보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막 팔아가지고 그런 회사들 이미 뭐 80% 90% 빠지는 데 많잖아요. 맞아. 근데 끝까지 들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게 테슬라랑 애플이었던 거죠. 왜냐면 이건 난 끝까지 가져갈 네, 거니까. 장투할 거니까. 장투할 거니까 네. 안 팔아. 그러면서 내가 그냥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팔아라고 얘기하다가 주가 더 빠지고 힘들면 그때 파는 거죠. 마지막에. 사실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애플하고 테슬라가 네. 그런 현상이 투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이제 안 좋아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애플하고 테슬라도 많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길게 보고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보면 애플하고 테슬라처럼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좀 투자를 계속 하셔도 되지 않나, 모아가셔도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애플, 테슬라마저도 팔기 시작했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거다 라고도 반론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냉정하게. 애플하고 테슬라도 그러면 그 대응하는 방식이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라고 하는 거랑 빠질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서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적 혜자, 이게 더 공고해진다고 하면은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환경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환경은 살아남는 자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눈에는 주가가 다 같이 빠지는 걸로 보일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2018년인가에 애플이 거의 40%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오를 때는 진짜 애플 같은 1등 주식은 더 견고해지고 주가 상승도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또 하나는 이런 아이디어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리세션이 온다라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이제부터는 긴축을 하려고 하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야 이거 스토리지 이거 관리 잘 안 되는데 이거 클라우드로 하자 라는 게 비용 절감에서 시작했거든. 근데 거기서부터 클라우드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이게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또 리세션이 왔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그런 고민들이 어떤 고민일지 뭐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한 말씀. 비용 절감을 하면서 수혜를 보는 산업 분야. 또 이런 위기가 나오면서 또 그런 산업이 크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추가로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이제 올려줄 테니까 힌트를 또 저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사님 나와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현재 걱정하고 계시고 또 투자 기회를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한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해서 털리지 말자. 털리지 말자. 마지막에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바닥에서 지지고 나가가지고 난 다시 주식 안 해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것만큼 딱 하시면 돼요. 내가 컨디션이 얼만큼인가, 그 컨디션에 포지션을 맞춘다,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바닥에서 지지지 않으려면은 레버리지 쓰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레버리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다 털려요. 그럼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초에 3월 달에 제 주변에서도 100억, 200억 하는 자산가들이 다 털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공통점이 레버리지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에서 1700 가니까 야 이거 완전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썼는데 1500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물론 주가가 여기서 더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럴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공격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섣부르게 그냥 막 풀 레버리지 뭐 이럴 필요는 지금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하는 투자자가 돼서 1년 후 2년 후에도 웃으면서 야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성존했어 하고 공부하고 이랬어 봤더니 야 내가 이렇게 성장했네
라고 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좋은 말씀을 드리고 말씀입니다. 싶습니다. 저도 사실 지나보면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그럼요. 지금은 털리지 않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더 많은 팁과 노하우들은 이사님 운영하시는 이호석 아카데미에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놀러 가셔서 보시면 진짜 유익하게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